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자, 오늘은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자유무역이 좋다고 하는데 왜 현실 세계에는 이렇게 무역 장벽이 가득한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자유무역인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나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 답은요, 순수한 경제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치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무역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중위투표자 모형과 집단행동 이론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였던 나프타 투표를 통해 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고 다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중위투표자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무역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중위투표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모든 유권자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쫙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싶은 정당들은 극단적인 사람들보단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중위투표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바로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뭐랄까 킹메이커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가로축은 유권자들이고 세로축은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관세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죠.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보단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정당 모두 저기 보세요, TM, 바로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관세 수준으로 슬금슬금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게 바로 정치적 경쟁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중위투표자 모형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크다고 가정한다는 점이에요. 현실에서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요, 단순히 머릿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지만 아주 똘똘 뭉친 소수의 목소리가 크지만 제각각 흩어져 있는 다수의 목소리를 그냥 이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걸 설명해주는 게 바로 집단행동 이론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왼쪽은 생산자, 그러니까 소수이익 집단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같은 다수의 소비자예요. 생산자들 입장에선 관세 하나에 자기들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크고 집중돼 있죠. 뭉치기도 쉬워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관세 좀 올라도 뭐 몇백 원 비싸졌네 하고 말잖아요. 피해가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바로 이 차이, 이 비대칭성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아주 멋지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맨큐어 올슨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비용.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인데도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이상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이론은 잊지 마고 그럼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먹히는 얘기일까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 의회에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 투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네프타 통과에 목숨을 건 기업들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 PAC라고 하죠. 이 PAC의 영향력을 분석한 데이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PAC가 활동한 지역구 의원들을 보니까 찬성표가 257표, 반대표가 179표. 찬성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PAC가 없던 지역구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예요. 반대가 241표, 찬성은 195표. 반대가 훨씬 많았죠. 이 숫자들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집단행동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NAFTA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은 돈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의원들을 압박한 거예요. 그 결과가 투표에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반면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던 흩어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안타깝지만 힘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산업들이 주로 이런 보호를 받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집단 행동 이론으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호받는 산업 한번 볼까요? 딱 두 분야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농업과 섬유산업입니다. 먼저 농업. 농부들, 인구 전체로 보면 소수잖아요?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조직이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강력한 노조와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입을 막아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해왔고 또 그걸 관철시켜왔죠. 두 산업 모두 소수지만 잘 뭉친 이익집단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보호무역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2002년 딱 1년 동안이에요. 미국이 섬유랑 의료산업을 보호하려고 쓴 사회적 비용이 무려 18억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16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소수의 생산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소비자와 국가 경제 전체가 이렇게나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조각들을 하나로 쭉 맞춰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무역 정책은 단순히 경제 효율성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소득 분배 싸움이라는 거. 둘째, 중위 투표자 모형을 통해 봤듯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집단행동 이론이 왜 작지만 똘똘 뭉친 소수가 흩어져 있는 다수를 이기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 이제 무역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구조가 좀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집단행동의 논리를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나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거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집단행동의 결과가 숨어 있을까요? 어떤 작지만 강한 목소리가 그 가격과 정책을 결정했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